상모피아. 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경력을 위조해서 시간 강사 겸임 교수를 했다, 이런 의혹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력 위조. 이게 정말 사실은 특히 연구자들은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을 거의 그 통째로 갈아 넣어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이력서를 기재하는데, 이 사람은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과정에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따로 떼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유학 가서 뭐 그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뻥을 치고 말이죠. 좀 보시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뭐 다른 분야보다도 지금 이제 어떤 교육 관련 분야에서 네네, 그렇죠.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수상 이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허위 기재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이 교육 분야라는 것이요. 네, 일반 분야하고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음, 우리가 되게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크게 보게 되면 가정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네, 자기 대신 그러니까는 학교에다가 일임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좀 잘 키워달라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교육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싼 뭐 멋들어진 스포츠카, 수억 원 되는 스포츠카라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면은 음, 폐기 처분했을 때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손실만 생긴다고요. 수억 음, 원이라는요. 음, 근데 사람을 잘못 만들게 되면요. 네, 그 사람을 잘못 만들었다고 폐기 처분할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음,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그럼 잘못 만들어진 사람이 다른 그 사람들,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는 피해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교육 분야에 종사해서가 아니라 음,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걸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음, 그렇게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무한 책임이 있는 분야거든요. 음, 그런데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 음, 이분이 주로 그랬던 것이 뭐 뭐 중등과정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대학교 어떤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그다음에 수상 이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 한번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한테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음, 자기 자녀를 네, 그 가르치는 네, 선생이라는 사람이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뭐 대노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선생한테 어떻게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겠어요? 그 비단 그렇죠? 뭐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도 배울 그런 여지가 큰데, 거짓말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음, 특히 교육 분야의 종사자는요. 음, 교육 분야 종사자는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떳떳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래야지만이 교단에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는 올바르게 살아라, 음,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려면은 본인부터가 네.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분이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교육 분야와 관련된 이게 논란들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이분은 굉장히 반교육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음. 문제는 이걸 가지고 교육 분야에 그러니까는 종사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네. 교육 관련 분야에서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경제적인 피해로 그쳐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음향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이 부분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보면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 사문서 위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네.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경력란에다가 기획팀 기획이사를 이제 기재한 게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획팀 이사 있다는 뜨는데 그런 부서는 자체는 아예 없다고 이걸 시인을 했어요. 네. 시인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문서 위조를 사실상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경력을 제출한 데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검사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SNS에 많이 떠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이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신정아 사건 있었잖아요. 네. 신정아 씨요. 네. 그때 이분이 이 신정아 씨를 기소를 하면서 그 한 게 바로 뭐냐면 시간 강사 임명에 허위 학력을 낸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이제 그러니까 유죄를 끌어낸 것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검사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한 잣대인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러니까는 집행자 이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집행 권한은 국민이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성을 되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모두에게. 그렇죠? 네. 이게 잣대가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게 불공정하다 보면은 네. 그 엄청난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 소위 말해서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회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족 앞에만 딱 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렇죠. 자기의 잣대가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조국 교수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나오겠냐고요. 네. 그러면 한 분은 그러니까는 교육계에서 일을 하시고 한 분은 그러니까는 부부가 한 분은 그러니까 검찰직이라는 것을 평생 이렇게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김건희 씨도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도 교육 관련해 가지고 한 13, 14년 정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13, 14년이라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성인이 돼가지고 한 30대 이후에 삶을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사실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삶의 시간을요. 그러면 한 분은 교육 관련, 한 분은 그러니까는 검사직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 예. 이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추어 봤을 때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건 국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부인이든 본인이든 간에 굉장히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짜증을 낼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석고대죄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육이라든가 검찰직에서 누려왔던 어쨌든 간에 혜택, 선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는 특히 보게 되면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선생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서구 사회보다도 굉장히 과대 그러니까는 소위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선생이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은 선생에 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니까는 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거라고요. 네. 예를 들면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검찰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하다가 정치를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별개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장사라는 것은 사적인 어쨌든 간에 이 비즈니스 영역이고 사적인 사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육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직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실 자신들이 반대급부로서 네. 자신들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분야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요. 예. 이 분야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교육이 무너지고 검찰직이 만약에 이게 무너져 보세요. 사회가 기본적인 게 무너집니다. 네. 기본 질서가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 뭐 사실 이게 논란이 안 됐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실은요. 가려져 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자신의 욕심으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직까지 그러니까는 욕심을 내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본인들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등 떠밀어서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건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 예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은요. 예. 이렇게만 시달리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냥 다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개인들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요. 주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근데 이분들은 저는 건드는 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의식이나 잘못의식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도덕적 관념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든 또 대통령의 부인이든 대통령 부인에게도 혈세가 이제 지원되니까요. 뭐 굉장히 최상위 클래스에 속한 그런 지도자로서 이제 그런 권한을 또 권력을 부여받게 되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력 위조 이런 것들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대통령 부인도 저러는데 뭐 굳이 아니 그러니까 부부의 가치관을 확인한 거예요. 가치관을요. 네. 그렇죠? 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가치관인데 예? 근데 그 가치관을 그러니까 봤을 때 이건 이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그러니까 맡는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네.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 가치관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렇죠. 재벌들의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 예, 사회가 관대한 이유가 그 장사꾼들이니까. 아니 이분들은 지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공직의 가장 정점에서 나라의 운명을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삶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네.
이런 직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이분들의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대통령을 음. 이런 그러니까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진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고 영부인이 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걸로 이거 예상을 해가지고 예? 그 속에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안심하게 키우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 우리가 좀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게 사실 통탄할 일이고요. 예. 또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저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는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네. 제가 이제 대학 선생 짓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지시라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생들한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yer만큼 알만한 정보들은 다 많이 들었을 게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저런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고 할 때 인생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아이들의 정신을 그러니까 완전히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진짜 원하는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교육적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분의 삶이 반교육적이다 했다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말 이런 경력 위조를 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력 위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정당하게 그 경력을 따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보예요? 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김건희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단단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덮어놓고 사과만 하고 있어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뭐 기재부에서 모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가요. 저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도 너무하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구학에서요. 100조까지 좀 이제 투입해야 된다는데 100조가 우리나라 GDP로요. 5%가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은 이 코로나 재난이 이게 감염병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정부 부채가 한 GDP 대비 6.7%포인트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요 국가들이 최대 한 26%포인트까지 증가했어요. 네.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 결과로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4배, 5배나 더 많이 증가했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요. 네. 이게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데 100조를 해봤자 GDP 대비 5%포인트도 안 되고요. 네. 이걸 해봤자 여전히 뭐냐면 주요 국가들의 2분의 1도 지출 안 한 거예요. 정부가. 예. 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대접을 받았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이 국계부채와 가계부채 다 수치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우 잘했다. 정부 부채 방어야 잘했다 한다면은 네. 이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음. 가계 부채는 왜 외면을 하냐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 없는 정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요. 맞습니다. 예? 아 국민들 다 붕괴되고 문 닫고 나면은 나라가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100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투입하는 게 그러니까는 3조 2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뭐 돈이 그러니까는 이 총리라는 분도 저는 참 인식이 참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최대 모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좀 더 하게 되면 그랬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국힘당 논리하고 뭐가 틀려요? 내년에 대통령 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나 하는 거나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쓰러지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선진 국가들은요 미리 선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쓰러진 다음에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좀 제발 좀 경제 논리를 좀 알고 좀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보상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쓰러지고 퍼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논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라니까요. 예. 이건 경제학계에서도 어떤 예. 재난이 당했을 때 그게 금융위기든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염병 재난이든 간에 네. 이게 그러니까는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네. 훨씬 더 그러니까는 비용이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이건 경제학계에서 이건 그러니까 상식이 된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가 문 닫고 난 다음에 폐업하고 나면요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일자리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공공일자리라도요. 그렇죠. 예. 그분들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 저걸로 많이 잘 몰락하게 되면은 최저 생계비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주저앉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충분하게 좀 보상을 해야지요. 충분하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충분한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걸 너무 얘기해가지고 제가 더 얘기하게 되면 하도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보게 되면 참 정말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가 그래서 SNS에다가도 경제학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싶다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예. 자괴감이 들어가지고요. 진짜요.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만 이렇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최 교수님 말씀을 SNS든 어디든 좀 증폭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그게 또 옳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죠. 도대체 이 관료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우리의 그 방역 체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들도 자꾸만 이게 그러니까는 이 파편화돼 가면서 예. 방역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협조도 좀 느슨해져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국민 주자고 한 것도 사실 우리가 전 국민 누차겠지만 전 국민을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다 그게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예? 매출 그것이 그러니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쓴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손실 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비용 일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하죠. 예? 분노를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대책도 아니고 자영업자들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만 양만 올리고 분노심만 자꾸만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방역이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좀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참 싶은 생각도 들고 계속 지금 희생을 강요하는데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겁니까? 벌써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이고. 아니 저희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들이 왜 매출액이 그러니까 한 75% 80%까지 지원을 해준 이유를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매출액 지원 방식도 우리가 창조한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방식으로 전 국민 줘가지고 이게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나타난 것도 우리가 증명이 됐고 그랬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외면하는 거 보면 저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딴 나라 정부가 됐고 네. 이 기재부 관료들은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뭐 메아리가 울리겠죠. 네, 뭐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정치